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서비스업, 섬유, 의복, 전기전자가 상승했고요. 운수창고, 건설업, 의료정밀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오르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개인의 매수세인데요. 역시나 제약바이오주 강세를 보였고 유통도 상승한 반면 비금속과 오락문화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오늘도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은 나왔는데 살짝 오늘은 그래도 전일장 대비해서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면 오늘 시장이 분명히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걸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은 화면으로 좀 수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자체가 오늘 약간 이제 조금 소폭 상승을 하다가 결국 이제 종가까지는 약간 하락을 하면서 좀 결국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하루입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의 수급의 특징을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좀 사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대형주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이 주도주들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뭐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을 잡은 하루고 오히려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이런 하루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좀 막연한 기대감이 달라붙으면서 제약바이오의 쏠림 현상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가 너무나 이제 또 약간은 좀 투기적인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가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라젠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이런 신약 물질이 튼튼한 종목들, 또 뭐 파이프라인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실적 가시화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지수를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데,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에 의해서 나머지 제약바이오까지도 같이 올라간다는 건 조금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약바이오가 지수가 상당히 밀접하고 연동된 섹터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만 시장이 혹시나 밀리거나 또는 조정이 나온다라면 제약바이오 역시나 밀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모습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종가의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하락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라젠 같은 대형주들이 밀리게 될 경우에 자그마한 중소형 제약주들 역시나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꼭 참고를 하시고, 제약바이오를 무작정 기대감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종목을 선별하셔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빅사이클은 살아있다고 하셨고, 코스닥에서 몇몇 제약 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이 포착됐습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종목들이 포착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가장 큰 급등세 나타낸 삼성제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은 최대 주주인 젠백스앤카일이 국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췌장암, 항암 면역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이제 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제약의 최대 주주가 바로 젠백스라는 종목입니다. 젠백스가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삼성제약도 역시나 뒤따라가는 이런 같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젠백스 쪽에서 항암 치료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조기에 좀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봤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를 완성을 했다가 아니라 가능성을 봤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또 웃기게도 이 주가에 또 기이한 현상으로 또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말 투자의 대가들도 사실 시장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꼭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거 그러면 결국 이 기술적으로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개인들의 수급만 잔뜩 돌아왔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의 상한가를 올라가는 이유, 요즘에는 제약바이오가 너무나 이제 막연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거의 대부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종목들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단순히 항암 치료제 가능성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 그렇게 강한 호재성 이슈는 아닌데, 시장 상황이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맞아떨어질 수 있으나 혹시나 지수가 밀리거나 지수가 박스권 장세라면 이런 이슈들은 갈 수 없는 호재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너무 막연한 투자로 이런 종목들을 뒤쫓아 가시면서 내동 매매를 하시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매매 원칙을 보자면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상으로 급등 전에 선취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역시나 지난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수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하락을 했었던 구간대가 거의 뭐 3개월 연속으로 나왔고, 9월 달에 시장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시켜줬으나 다시 한번 시장이 한번 밀리면서 같이 또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구간대에서 그냥 막연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 정고점 라인대, 그러니까 수급이 딱 바뀌는 구간대를 정확하게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 강한 수급과 함께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좀 상승하는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무슨 구간대냐? 11월 7일 날인데요. 자, 11월 7일 날의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앞전에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결국은 앞전에 이 외국인들, 이 종목의 주포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정고점을 뛰어넘는 이 강한 돌파, 이게 결국은 급등의 바로 단서가 됩니다. 자, 이런 자리들만 잘 보셨다가 1차 구간대에서 매수를 첫 번째는 잡으시고, 2차 구간대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았다가 재차 이 전 지지 라인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재차 상승을 나온다. 그럼 보통 이런 구간대는 2차 매수를 잡아가시면서 이 급등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매 패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기술적으로 꼼꼼히 분석해 주셨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바이오주가 현재 테마가 힘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지만, 지수가 떨어진다면 제약바이오주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에너토크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급등했을까요? 이 종목 역시나 이번에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에 의한 또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친환경 정책이었는데, 지난 10월 달에 발표가 나왔었죠.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5호기하고 6호기를
건설을 중단하기보다는 건설 재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고리를 중단을 시킨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과연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 결국은 건설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에너토크가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이 액체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밸브를 만드는 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건설이 재개되고 있는 신고리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신고리 수혜주이면서 이 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적도 역시나 좀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좀 전망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주도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은 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자,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주체는 누군가요?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전이니 세력이니 그런 말들 쓰실 게 아니라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거는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바닥권에서 소외가 됐던 종목들이 분명히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패턴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이 구간대도 역시나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 자, 9월달과 10월달 사이에서 쌍바닥을 만들었었고, 이 구간대 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한다. 자, 이거는 그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급등의 단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고점 라인대 5,600원 구간대를 정확하게 돌파를 하면서 역시나 거래량이 달라붙는 모습. 자, 요게 바로 제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급등 초입, 바로 급등의 신호탄이라는 거. 자, 체크를 하시고, 자, 요런 구간대에서 1차 매수를 잡아가셨다가 눌리게 되면은 당연히 2차 매수까지, 추가 매수까지 가능을 한 건데, 만약에 눌림이 없을 시에는 급등까지 한번 쭉 갖고 가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 있는 전략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바닥에서 매집 구간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두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진산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율주행차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이 기업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부각이 됐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ADAS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아진산업이 저기 경산 쪽에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을 하는 거는 차량 경량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차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 ADAS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까지 같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 부품 쪽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또 이런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소문, 이런 정보를 미리 선취하기는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 뒤쫓아가십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팔아야 됩니다. 주식시장 격언중에는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그만큼 오늘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앞전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소문이라도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급등전 초입 구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것도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도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는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종목이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첫 번째로 체크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소외됐던 종목인데, 앞전에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는 이런 첫 번째 구간대가 분명히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구간대 쫓아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승 구간대를 한번 보시면 이 거래량이 일단은 한 번은 바닥을 다져주겠다라는 신호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3중 바닥을 만들면서 정확하게 5,200원대를 지지를 받습니다. 자, 3중 바닥을 만듭니다. 결국 3중 바닥 만들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튼튼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3번 정도 보여주고 3중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직전에 정고점 라인대가 정확하게 6,500원 구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서도 정확하게 뚫지를 못했었고요.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밀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 6,500원 구간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대인데 11월 초에도 뚫지 못했지만 정확하게 11월 17일 날 거래량이 달라붙으면서 또 이 정고점 라인대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 그만큼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매물대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강하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급등의 초입, 급등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들만 공략을 하시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급등 초입 구간, 이런 단서만 포착을 하셔도 충분히 몇 거래란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 매도 시점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기술적으로 선취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저희 시크릿노트와 연계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얼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보여주시나요? 네. 앞서 이제 제가 특징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특징주들이 그만큼 이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뭐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이 급등 패턴들을 말씀드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검색기에 넣어놨는데, 이런 패턴들이 아직까지도 잘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방금 설명드렸던 온라인 방송에 오셔서 이런 급등 패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갖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사실 오늘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뭔가 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제약주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코스닥 시장이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불안한 점은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인가,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불안한 점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그래요. 이 시크릿 노트 우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설명을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워낙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라노스는 제약 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까요? 자, 사실 뭐 많은 뉴스나 많은 증권 방송, 많은 경제 방송에서 전부 다 제약 바이오를 지금에 와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고 나서야 이제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한참 지금 좋을 때 이제야 와가지고 제약 바이오를 얘기한다라는 건 너무 늦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너무 막연하게 투자를 하면서 제약 바이오 아무거나 사도 주가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시크릿 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목들 또는 그 정보들을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흔한 경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제들을 꺼내려고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정보들로 역발상으로 우리는 시장에서 현재 강한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정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은 다른 경제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시간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 또는 정보들 또는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 아마 다른 경제방송들과는 시선이 분명히 달랐을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용했던 종목들인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뭐 신라젠 같은 종목이 크게 올라갔다고는 하나 아마 이 종목을 제대로 공략하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파라다이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이미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GKL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 이상의 상승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우라노스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제방송에서 다들 시장이 좋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를 사라고 막연하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역시나 시청자분들에게 다른 시선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12월 위기설이란 말이 분명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스닥 12월 위기설이다 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지금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만 하고 있는데 코스닥 12월 위기설이란 이유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과 더불어서 아마 오늘 시간 내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내일 시간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잘 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이런 이슈가 하나 나왔죠. 사실 우리가 1998년 바로 이제 그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로 2008년 때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테러 지원국이 해제됐었습니다. 근데 불과 10년이 채 안 됐는데 10년 만에 다시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휴전국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북 문제가 항상 정치적인 리스크로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중국 쪽에서 바로 이제 북한 쪽에 외교 사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북한 쪽, 이 중국 쪽에서 북한 쪽에다 보냈는데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이 외교단들이 갔는데 비협조적인 대응을 받았고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북한 니들이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달에 김정남을 납치해서 결국 화학물질로 암살했던 거, 이것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더불어 가지고 미국 대학생인 원비어라는 이 학생을 지난 6월 달에 납치를 했다가 사망을 하는 현상까지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미국 국민들과 여론들 그리고 국회에서도 역시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지난 6월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상당히 유보를 하는 일을 했었으나 이번 중국의 사절단까지 결국은 외교적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과 원래 북한은 무슨 사이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혈맹 사이입니다. 혈맹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의 반응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테러 지원국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북한의 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인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이런 외교단이 갔으나 김정은을 전혀 만나지 못했고 결국 외교적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현상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 나라입니까? 북한이 항상 되게 좀 삐뚤게 나올 때마다 중국 측에서 한 번씩 바로잡아주고 북한이 항상 조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때마다 중국 쪽에서 한 번씩 억눌러 줬고 항상 이제 뭐 형제의 나라다 그랬지만 지금 중국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기보다는 중국하고의 사이가 점차 틀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이런 부분들 미국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다. 이거 북한 측에서는 가볍게 넘길 이슈가 아니죠. 분명히 무언가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행동들을 취할까요?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하게 되면 과연 북한이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북한은요, 12월 달부터 항상 봄 4월까지 동계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연계 훈련상 항상 일정이 있는 부분인데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항상 동계훈련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취합니까? 항상 전 부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면서 이때만큼은 군인들이 전부 다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10년 전입니다. 10년도 더 됐는데 저도 이제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해병대에서 근무를 할 때 정말 항상 12월 달만 되면은 이상하게도 훈련을 또 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5개월이나 시간 동안에 바로 이제 좀 훈련을 갖는 시간인 만큼 항상 이때가 전국적으로 이 전 부대에 경계령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마침 시기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북한의 훈련 사진인데 보통 이제 동계 훈련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ICBM급 미사일도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북한의 외교관이 우리나라로 이제 망명을 했는데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 김정은 주석이 바로 북한의 전쟁을 위해서 전 부대를 순찰을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전차와 탱크와 무기들이 전부 다 녹슬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스 창고를, 석유 창고를 봤더니 석유 창고를 전부 다 빼돌려가지고 석유조차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자기의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미사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정말 젊은 사람이 북한의 우두머리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때하고 다르게 상당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인물이고 불확실성의 대명사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하필이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꼭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보 문제는 주식시장의 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있는데요. 11월 23일,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 여러분들 무슨 날인가요? 수능이라고요? 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요? 이미 벌써 우리 국민들이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6년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11월 23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12월 17일이 김정일 사망한 지 6년 정도 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북한은 항상 동계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정사항으로 봤을 때도 북한군이 가만히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번 이슈로 인해서 무언가 도발을 하거나 분명히 문제점을 끌어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월드컵 때 방심을 하다가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요. 우리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평창 올림픽 때까지 이런 긴장감을 놓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안보 문제야말로 정말 주식시장과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투자적 관점에서 동전의 양면이죠. 안보. 안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안전보장이란 말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말이고요. 기본이 되는 키워드이자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어디 온전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라이 같은 나라 같은 경우 바로 시리아 같은 나라 같은 경우 이를 또 반증하는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라는 문제야말로 정말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역시나 중요한 거죠. 자, 북한의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이런 안보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투자 심리가 저하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미사일을 쏘거나 또는 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외국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욱더 꺾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미 과거에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전쟁이란 부분을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안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만큼 외국 투자자들이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환율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하락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보 문제가 발생을 되면 국방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국방비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관련된 방위 산업 업체에 대해서는 호재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보 문제는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중요한 이슈로 꼭 안고 가셔야 되고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전 세계 지금 국방비가 15년 때부터 해서 평균적으로 2.6%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6.4% 정도 지금 매년 국방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정말 국방비가 증액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많은 방위 산업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구 쪽에서는 오히려 이 서구권의 방위산업 매출들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권 무기 대비해 가지고 가성비가 좋은 한국산 무기들을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들의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매년 국방비가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휴전 국가이고 항상 이 전쟁에 대해서 끌어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국방비 증액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방위산업 업체들에 대해서 충분히 호재성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국방부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연평균 5.2% 정도 계속 증가를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성으로 발휘가 될 거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당연히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증가가 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방위력 개선비 증액 이유는 정말 요즘에 어떻게든 현역 군인들의 수를 조금씩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가용 자원을 감소시키려고 하죠. 과거에는 사실 많은 현역병들을 좀 더 썼고 이 군대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복무 기간도 참 짧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복무 기간이 2년 정도 됐는데요. 요즘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 젊은 우리 국민들을 또 오래 군대에 묶어두기보다는 현역 가용 자원을 조금씩 감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북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방위 산업들을 계속적으로 키워갈 수밖에 없고 국방비를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차츰 우리나라는 전시에 전작 통제권을 전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미 연합군을 이 전작 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줄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방위력을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관련된 테마와 관련된 사업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전문가님, 이 방위 관련된 종목들, 방위 산업들이 적폐청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정말 최근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나요? 물었습니다. 물론 앞전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통해서 이 방산비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지만 이제 이 적폐청산이 끝나고 이슈가 끝나고 악재가 끝나게 되면 그만큼 해소되면 주가가 이제는 회복을 하게 될 거고 향후에는 사업과 또는 수주에 의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종목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엘컴텍은 여러분들 방위 관련된 종목이 아닌데요? 그렇죠. 방위 관련된 종목은 아닌데 왜 엘컴텍을 제가 준비해 왔을까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엘컴텍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자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엘컴텍 같은 경우가 몽골 쪽에 금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 관련주로 항상 테마로 엮이게 되죠. 그러니까 산업보다는 테마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전쟁 또는 북한이란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안전자산 선호 시에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산주는 아니지만 방산주와 상당히 밀접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거를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는 빅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아래는 엘컴텍이라는 종목인데 주가의 흐름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상당히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자, 지난 2017년 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빅텍이 올라갈 때도 엘컴텍이 올라갔었고요. 지난 6월 달, 4월 달과 5월 달 사이에 빅텍이 급등을 했을 때도 역시나 엘컴텍 역시나 주가가 항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8월 달과 9월 달 사이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역시나 엘컴텍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자, 항상 동일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컴텍도 방산주는 아니지만 방위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근데 오늘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엘컴텍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중에 7%의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결국 방위 관련돼 가지고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한번 급등을 시켰다가 밀리면서 재차 박스권 흐름을 그려주면서 삼중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중 바닥을 만들면서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특징주에서 설명드린 차트상 급등의 초입 단서가 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라면 당연히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거고요.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그만큼 북한의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 북한의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면 시장이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과연 지금 제약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약주는 그만큼 지수와 상당히 연동된 종목들이라 지수가 떨어질 때 제약주는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제약주는 따라 올라가고요. 그래서 제가 제약주를 막연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 선별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2월 달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방위 관련된 종목 말고 분명히 다른 이유도 있고요. 자, 다른 이야기는 제가 내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우리 방위 관련된 이슈 꼭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요. 엘컴텍을 설명드렸으니까 뭐 빅텍도 빠질 수가 없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빅텍 같은 경우도 역시나 8월 달과 9월 달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한번 또 급등이 여러 번 연출이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3개월 정도 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장에 테러 지원국 지정이라는 이야기에 이상하게만큼 갑자기 반등을 시작됐습니다. 자, 심상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는 이런 방산주들 또는 정말 전쟁에 관련해 가지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빅텍이라는 종목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빅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 번도 수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빅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항상 북한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북한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사야 되는가? 제가 잠깐 뒤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자공시에서 빅텍의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라는 공시만 뽑아온 겁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벌써 여러 차례의 자사주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그만큼 기업 자체 내에서 빅텍이라는 종목을 사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고 밑에서 항상 저평가라고 생각될 때 사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매매를 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빅텍이라는 기업은 재테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라기보다는 정말 기업은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언제 사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빅텍이라는 종목 언제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언제 사야 될지 계산이 되시나요? 계산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모르시겠다라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언제 어느 때 사야 되는지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면서 빅텍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충분히 기대가 될 만한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위 산업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악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 방위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관련주로는 방산주로 빅텍 그리고 방산주와 상당히 밀접한 종목인 엘캠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산주에 관심 가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도주 순환매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약주가 계속 올라가는 좀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사실 12월 달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12월 달의 시장 흐름과 함께 관련된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